아마 이 앱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앱이 있었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너무 완벽한 애가 있으면 좀 섬뜩한 그런 느낌?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쌓이는 데이터예요. 이건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중지지 시간이라는 게 있다네요. 조금 흥분했나 봅니다. 아까보다는. 왠지 내 돈 내고 산 건데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안 샀거든요. ECG 장치를 몸에 달고 살 순 없잖아요. 항상 24시간 내 몸에 붙어서 바로 저 건강이라는 앱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 앱을 켰는데요. 아마 이 앱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앱이 있었네? 아니면 이런 앱이 있네? 라면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많죠. 이 건강 앱 굉장히 중요한 앱이고 사실 제가 볼 때 애플의 좀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애플의 좀 주력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록들이 있어요. 11월 20일에 소음 레벨이 100dB에 달했대요. 제가 좀 소음에 노출된 거죠. 11월 20일, 11월 20일이 오후 1시면 차에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차에서 노래를 불렀나? 그 애플워치가 항상 제 주변의 소음을 보고 너 지금 위험해 라는 걸 또 알려주기도 하죠. 네,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73dB이랍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막 올라가고 있죠. 80dB이 넘어서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때 제가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른 걸로 그래서 이 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소음 레벨을 측정해 주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라고 하는 네, 이렇게 소리 큼 이런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건강에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중산소 포화도와 운동량, 그리고 심박이야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심박. 지금 심박을 측정 중이고 4분 전에 측정을 했었네요. 한 69bpm 정도. 지금은 약간 75bpm. 제가 조금 흥분했나 봅니다. 아까보다는. 네, 75bpm이에요. 맥박이 좀 빨리 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 몰랐지만 제가 소음에 노출되고 있었어.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라면서 알려주는 거죠. 마음 챙기기 시간이라든지 보행 속도, 손 씻기, 수면, 어제 제가 잠을 좀 못 잤군요. 그리고 운동량. 지난 7일간 운동 시간은 평균 1시간 40분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평균 걸음수가 그 전보다 줄었대요. 10,000보 정도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걸었었는데, 지난주에는 한 7,000보밖에 안 걸었네. 그래도 좀 많이 걸은 거 아닌가요? 좀 더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운동에 들어가 보면, 연단위 데이터도 볼 수 있어요. 지난 4주간 운동한 일수는 17일이래요. 이걸 제가 세고 있지 않겠죠. 근데 얘가 세주잖아요. 참 고마운 친구예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 그 전날보다는 좀 많이 걸었네. 이런 거. 그리고 저렇게 걸음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앱들. 여기 포켓몬고도 있네요. 그렇죠. 포켓몬고도 얼마나 걸었는지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걸었는지, 제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운동한 날과 운동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동 에너지에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지난 평균 617칼로리고, 네, 이렇게. 오늘 소비한 킬로칼로리 수준이 평소보다 줄었대요. 왜냐면, 오늘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 걸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운동을 해야겠네요. 지금 나갈까요? 네. 연도별 하이라이트,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쌓이는 데이터예요. 중요한 데이터. 현재 소비한 평균 칼로리 수준이 올해 및 작년과 비슷합니다. 이게 근데 현저히 줄었다든지, 그러면 좀 더 내가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번 iOS 14에 보면 기동성, 운동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면 보폭, 보행 비대칭성, 보행 속도, 이중지지 시간,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 계단 내려가기 속도, 올라가기 속도, 그리고 6분 걷기,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확 눈에 띄는 게 일단 최대 산소 섭취량이네요. 네, 이게 일별로,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33, 39, 네, 이 정도가 나오네요. 이건 애플워치가 있어야 나올 거예요. 심박과 움직임 데이터를 함께 측정할 수 있어야지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운동 하나를 한 10분 이상 하다 보면은 기록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4에서 60. 아마 제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이 애플워치를 안 차고 있었어서 좀 평균 정도 수준인데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네, 이 다음번에 한번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폭. 이 보폭을 어떻게 재지? 이 보폭은 이동 거리와 걸음 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 값이 나오려면은 키가 제대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답니다. 아마도 걷는 키에 따라서 보폭이 대충 나오겠죠. 아이폰을 허리 주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허리 주변의 주머니에 넣고 평지에서 걸으면 측정을 한답니다. 전 보통 한 39에서 89 정도인데요. 좀 빨리 걸을 때는 한 100 정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거의 99 정도. 이때 제가 굉장히 바빴나봐요. 보행 비대칭성, 이거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의 오늘의 걸음은 보행 비대칭성이 제로입니다. 전 완벽한 균형을 이룬 자예요. 이번 주를 보면 0.2%. 그렇죠. 전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룬 자입니다. 좀 예전을 보면 한 번씩 보행 비대칭성이 좀 커질 때가 있어요. 13.2%. 이때 뭔가 한쪽에 짐을 들고 걸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개랑 산책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걸 보면 내 신체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발이 다른 발보다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느리게 움직이면 보행 비대칭성이 커지는 거죠. 이것도 아이폰으로 충분히 측정이 가능해요. 그냥 허리춤에다가 허리 주머니에다가 그러니까 바지 뒷주머니 같은 데다가 아이폰을 넣어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아마 흔들리는 패턴을 분석하겠죠. 이건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중지지 시간이라는 게 있다네요. 이건 걷는 중에 양쪽 발이 다 땅에 닿이는 시간을 걷는 시간의 퍼센테이지로 한 건데요. 이게 40% 이하면 건강한 거고 얼마나 중심을 잘 잡느냐 에 대한 걸 측정하는 값입니다. 저는 꽤나 좋은 편인 것 같아요. 23에서 31 월로 봤을 때 35까지 이중지지 시간이 좀 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값들은 사실 이제부터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번 iOS 14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이라서 올 9월부터 쌓여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큰 의미가 없지만 1년, 2년, 5년, 10년 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건 나중에 나의 신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제가 애플 빤데도 살짝 애플이 무서워졌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너무 완벽한 애가 있으면 좀 섬뜩한 그런 느낌? 정말 애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이루고 있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 물론 제가 인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6분 걷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번 iOS 14 업데이트에서 처음 본 건데요. 이건 좀 전문적인 의료 진단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렇게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검사할 때 6분 보행 검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런 관련 논문들, 편마비 환자의 보행 치료로서 6분 걷기 검사의 사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원래 특정 질환을 앓고 나서 재활할 때 그럴 때 하는 테스트인데요. 어떤 걷기 평안한 실내 공간을 어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반환점 이렇게 꽃갈 같은 거 세워 놓고 6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걷는 겁니다. 전후로 혈압도 재고 혈중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도 재겠죠. 다양한 측정들을 해요. 이걸 제 아이폰이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6분 걷기 정보가 들어가 있네요. 아마도 제가 일정한 속도로 6분 이상 걸었을 때 그 값을 측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6분 걷기 테스트에서 최대 500이래요. 최대 500m까지. 500m 이상 걸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 값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아플 때 제 의사는 이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는 애플워치의 ECG가 올해 6월에 식약처로부터 심전도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드디어 애플워치 4에서 이 기능이 들어갔으니 한 3년 만에 이제야 한국에서 승인이 됐네요. 사실 제가 애플워치를 바꾸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ECG 심전도도 못 쓰는데 라면서 왠지 내 돈 내고 산 건데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안 샀거든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의도한 바였나요?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장비를 샀는데 그런 이익단체들이 막고 있어서 이 기능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못 썼죠. 핸디캡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애플워치를 산다면 외국에서 사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심전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애플워치 활성화시키러 해외 안 나가도 되고 해외 나갈 수도 없죠. 실제로 저 심전도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는 주인공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사예요.
운동을 막 하다가 평소와는 좀 다른 징후를 느꼈죠. 그래서 ECG, 애플워치의 ECG로 측정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있는 ECG 장치로 진단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장 관련 전문의한테 애플워치의 ECG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한번 심장 정밀 검사, 심장 조영술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관상동맥에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라질 사람이 뭔가 생명을 살리는데 애플워치가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라든지, 영국에 있는 어떤 아빠의 심장 상황을 빨리 알아채고 심장 수술을 좀 이른 시기에 받을 수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항상 나를 진단해주는 장치가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맥,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뛰는 그런 부정맥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는 부정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ECG 장치를 몸에 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그래도 의미 있는 측정을 해준다고요. 항상 24시간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내 몸에 붙어 있는 장치가 항상 체크하고 있다가 어떤 징후를 발견해주고 나에게 알려주면 큰 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판이 좀 흔들리면 그 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저항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다. iOS 14부터 한 30여 개 증상들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한 청력이나 심질환 같은 건 자동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두통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직접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변비, 뭐 설사, 속쓰림, 설사 같은 거는 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 번씩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콧물이 난다, 탈모증, 이것도 직접 체크하는 거네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예를 들어서 피로감, 전 지금 살짝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로감이 있음, 경미한, 보통, 심각에서 전 있음 정도로 한번 체크해 놔 볼게요. 네, 어제 잠을 충분히 못 잤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데이터로 봤을 때는 평소 때는 다 없음이겠죠. 없음도 입력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뭔가 자기가 병이 있고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에 대한 걸 여기에 메모해 놓는 식으로 그렇게 체크해 놓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꾸준히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 기복, 감정 기복이 있음 없음, 이건 좀 이걸로 뭘 한다는 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증상은 그렇고요. 영양도 있어요. 고도 불포화 지방, 그리고 구리, 이런 걸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죠? 데이터 소스 접근,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총 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입력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가 애플이 만든 앱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중 같은 것도 자동으로 체중계에서 헬스 앱으로, 건강 앱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특정 앱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없지만 앱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프썸이라든지 루즈잇, 마이피트니스팔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식단 조절 앱들, 주로 다이어트 앱들이 저런 정보들, 영양 정보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렇게 건강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운동 데이터라든지 모든 데이터들이, 내 몸과 관련한 모든 건강 데이터들이 저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죠. 이건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다이어트 앱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식단 조절 앱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헬스 앱, 건강 앱을 딱 켜서 영양 부분에 저런 총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신 저런 앱에서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입력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와 건강, 피트니스 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멈추면 스위프트하이가 아니죠. 네, 우리는 코딩을 배우고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럼 keep going, Swift High.